안녕하세요, 유민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공포 괴담은 저와 친한 어떤 무당이 저에게 직접 들려준, 그러니까 그분이 실제로 경험한 사건이고요. 오늘 사연도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연을 들려준 무당 김다정 씨와 김다정 씨에게 새롭게 신내림을 해준 신엄마, 그리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K양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연을 들려준 김다정 씨가 무당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사실 다정 씨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소갈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몇 년 전에 나이가 엄청 많으신 어떤 무당 선생님께 신내림을 받았었는데, 당시에 그 선생님이 나이가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앓고 계신 질병으로 인해 돌아가시게 되면서 무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스승이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급히 주변에 수소문해서 그 지역에서 굿을 가장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 어떤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다시 되는데요. 그분이 바로 신엄마입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꼭 스승이 필요하나? 혼자 갈 수 없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무래도 이 무업세계는 도제식 교육으로 이 배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스승이 없다는 거는 조금 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정 씨도 급하게 선생님을 새롭게 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다정 씨의 신엄마는 60대 정도의 여자 무당인데 성격이 엄청나게 불같이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정 씨가 전화를 늦게 받거나 아니면 대답을 막 늦게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막 화를 내시면서 막 다정 씨를 쥐잡듯이 잡았다는데요. 그래서 다정 씨도 무당의 길을 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 신엄마의 성격을 받아주는 게 더 힘들 정도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하네요. 또다시 새로운 선생을 찾아가기에는 사실 어마무시하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버티자, 좀만 버티자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1년을 겨우 버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늦게 신엄마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급하게 굿이 잡혔으니 내일 아침 어디로 와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신엄마가 의뢰받은 굿은 바로 신내림 굿이었어요. 다정 씨는 처음 신엄마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의아했대요. 왜냐면은 신내림 굿은 사실 막 하루 만에 후다다닥 이루어지는 굿이 아니거든요. 이 삼산돌기라고 해서 내림을 받은 사람이 태어난 그 지역의 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큰 명산들도 가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이 사람이 진짜 무당이 맞는지 신명이 제대로 온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말 복잡한 관문들이 존재하고 그 관문들을 통과를 해야지 마지막에 신내림 굿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다짜고짜 전화 와서 내일 신내림 굿 잡혔으니 어디로 와 하니까 다정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엄마의 성격이 너무나도 불같다 보니까 다정 씨는 뭐라 대꾸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아침 일찍 다정 씨는 신엄마가 오라는 장소로 갑니다. 굿당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다른 무당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정신없이 굿을 준비하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 굿을 의뢰한, 그러니까 내림을 받을 여성이죠. 이 K양이 부모님과 함께 굿당을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정 씨는 이 굿 의뢰자인 K양을 보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대요. 왜냐면은 너무 어렸대요. 이 1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굉장히 앳된 모습에 얼굴에 핏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정말 그 창백한 얼굴 그 자체였고, 게다가 이렇게 툭 치면은 쓰러질 것 같이, 그러니까 몸에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K양. 그래서 다정 씨는 K양을 보자마자 진짜 저런 사람이 내림을 받는다고?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들었고, 또 눈에 총기라고는 1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동공의 초점이 완전히 나가서 그야말로 넋이 나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대요. 저 아이가 진짜 신내림을 받을 운명이 맞는가?
근데 왜 나는 쟤를 볼 때마다 이렇게 자꾸 소름이 막 오싹오싹 돋지? 아, 오늘 내가 예민한가? 아,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다정씨는 속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신엄마와 다른 선생님들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구술 준비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분들이 30년, 40년 경력의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무당이 된 지 몇 년 안 된 어떻게 보면 핏덩이 같은 존재인 다정씨한테는 이거 신내림꾼 맞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냥 내가 오늘 몸이 안 좋나 보다, 그냥 내가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하고 넘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내림굿을 하기 직전에 신엄마는 K양과 K양의 부모님을 보고 잠깐 밖에 나가 있어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방에 남아있는 다정씨와 다른 무당들, 그러니까 방에는 무당들만 남아있게 된 거죠. 무당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기 신내림굿 하는 저 집이 내림굿 할 돈이 조금 부족해서 내가 삼산돌기나 다른 것들은 다 생략을 하고 오늘 이렇게 신내림굿만 하게 된 거니, 근데 내가 뭐 다 확인했으니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무당 선생님들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잖아요. 이 내림굿이라는 거는 아무리 무당이 용하다고 해도 이 무당 자체도 결국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테스트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그 관문들을 통과해야 이 사람이 진짜 맞구나, 우리 인간들 생각도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진짜로 맞구나 라고 그런 관문들이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최후에 하는 게 바로 내림굿인데,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점을 보러 갔는데 엄청 용한 무당이었대요. 그래서 너는 100% 무당 팔자다, 무조건 무당 아니면 할 게 없다 라고 해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신당을 차릴 오피스텔까지 다 마련을 하고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우리 내림굿 하기 전에 삼산돌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알고 보니 신령님이 아니라 그냥 단순 조상이 신의 흉내를 내고 오셨던 게 들통이 나서 실제로 신내림굿이 취소되는 사례들이 있었고, 이런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신엄마의 얘기를 듣고 있던 어떤 남자 무당 선생님이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뭐 조상 천도도 안 했다는 소리예요? 아니 그럼 신내림굿을 어떻게 해? 못해. 그러자 신엄마가 문제 없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면서 아유 김 선생 어디 하루 이틀 나랑 일했어? 나 알잖아, 나 굿 전문가야. 저 집이 좀 복잡하긴 한데 내가 저 집 조상까지 다 봤으니까 문제 없더라고. 내가 다 확인했으니까 나만 믿고 가. 자 걱정하지 마세요. 자자 빨리 굿해봅시다. 시작합시다. 자 그렇게 신내림굿이 시작이 됩니다. 자, 보통 무당들이 굿을 의뢰받게 되면은 여러 무당들이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긴 하거든요. 이 굿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러 무당들이 분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의 굿에서도 여러 무당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굿이 시작되니 제일 먼저 남자 무당 선생님이 방 한가운데 앉아서 경을 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K양이 앉아서 손을 이렇게 합장을 하고 눈을 감고 있었다네요. 그리고 제일 막내인 다정씨는 선생님들이 언제 잔심부름을 시킬지 모르니 긴장된 상태로 그 앞쪽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남자 무당 선생님이 경을 읊기 시작합니다. 이러이런 사람이 무당이 되려고 하니 신이 계신다면 보여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의 경을 읊기 시작하는데 K양이 조금 이상합니다. K양은 발작이 서서히 오는 사람처럼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더니 이 눈의 동공이 점점 뒤로 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진 다정씨는 주위를 둘러보는데 이 남자 무당 선생님은 눈을 감은 채로 경을 읊고 있었고, 다른 큰 무당 선생님들 역시 뒤쪽에 앉아 있어서 K양이 뒤통수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 K양의 눈이 완전히 뒤로 뒤집히더니 그대로 뒤로 자빠지는 듯이 쿵 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깜짝 놀란 큰 무당들과 다정씨는 K양에게 달려가게 되는데요. K양의 눈은 이미 완전히 풀려 있고 마치 약을 잘못 먹은 사람처럼 입 주변은 하얀 거품들이 끼기 시작하고
온몸은 발작 증세를 보이는 것처럼 덜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깜짝 놀란 남자 무당 선생님은 빨리 신장칼과 오색천을 가지고 오라고 소리칩니다. 다정씨는 정신없이 그 선생님이 말한 것들을 갖다 주고 남자 무당은 알 수 없는 주문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K양의 온 몸에 날이 바짝 선 칼을 마구 갖다 대면서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야! 빨리 눈 떠! 라고 소리를 치고 그야말로 굿당은 난리가 납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무당들까지 구경을 오고 누구는 이거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소란스러워지는데요. 다행히 K양은 이 주문이 통했던 건지 서서히 의식이 돌아옵니다. 신엄마는 깜짝 놀란 K양과 K양의 부모님을 진정시킨 뒤에 옆방으로 건너가서 무당들끼리 긴급 회의를 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아까 그 신장칼을 휘두른 남자 무당은 신엄마에게 강력하게 따집니다. 이봐요, 선생. 아니, 그러길래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방금 봤어요? 쟤는 빙이야, 빙이. 신굿이 아니라고. 내가 20년 넘게 이 무당 생활을 했지만 신내림굿 하다가 저렇게 넘어가는 건 처음 봤다고요. 이거 진짜 우리 천벌받아. 저러면 안 돼. 쟤는 신내림 할 애가 아니라니까? 아까 쟤 눈 뒤집힌 거 봤냐고. 저러다가 쟤 잘못되면 어떡할 거야? 뭐 책임질 거야? 어떡할 거야? 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신엄마는 그 남자 무당 선생님을 진정시키면서 다른 무당 선생들도 설득하기 시작하는데요. 아, 제가 원래 좀 빙의 증상이 있어서 그래. 아우, 근데 김 선생 이미 신내림굿 해주기로 하고 돈도 다 받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말을 바꿔. 안 돼,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쟤는 신병이야, 신병. 우리 선생님들 다들 신병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쟤는 좀 신병이 좀 유별나게 좀 온 것 뿐이에요. 빙의도 됐다가 잠깐 그러는 거라고. 내가 이미 검증도 다 했고 신이 오신 것도 다 확인했으니까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해. 나 경력 알지? 나만 믿고 해. 자, 어이가 없죠. 너무나도 심각한 분위기에 다정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엄마는 다른 무당 선생들을 설득한 뒤에 다시 신내림굿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자, 그렇게 신내림굿은 다시 진행이 됐고 다정씨는 신내림굿이 진행되는 내내 온몸에 소름이 돋고 깨름직한 느낌을 계속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엄마에게 얘기했다간 안 그래도 무당 선생님들 설득해놨는데 거의 뭐 난리 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무당이 얼마 안 돼서 이런 신내림굿이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뭐 다른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또다시 넘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림굿이 진행이 되는 동안 K양은 또다시 몇 번의 발작 증세를 보이긴 했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무 일 없이 넘어가게 되고 신내림굿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자, 그렇게 K양은 바로 무당이 됐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K양의 신을 모실 신당에 다 같이 직접 가서 기도를 하고 오늘 신내림굿을 통해서 모시게 된 신령님을 그곳에 자리 잡는 의식이 아직 남아 있었는데 그 당일에는 시간이 너무 늦기도 했고 또 다들 피곤한 상태라서 다음날 아침 일찍 만나기로 하고 다들 헤어집니다. 자, 그렇게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다정씨는 긴장이 풀려서 그대로 쓰러지듯 잠에 들게 되는데요. 그날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는 어떤 점집으로 보이는 신당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게 누구 신당이지? 우리 집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갑자기 어떤 여자가 그 신당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 얼굴이 낯설지가 않아요. 잠깐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누구더라? 어디서 봤는데? 라고 하는 순간 바로 몇 시간 전에 신내림을 한 K양과 묘하게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K양과 닮긴 닮았는데 K양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지? K양인가? 아닌가? 그나저나 여긴 어디지? 누구 신당이지? 라고 혼란을 겪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그 여자가 손에 그 왜 강아지나 동물을 가두는 철창 같은 거 있잖아요. 크기가 꽤 큰
그 철창을 들고 들어오는데 그 안에 까만색의 무슨 삽살개 같기도 하고 약간 털이 다 탄 듯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괴물 같기도 한 짐승을 안에다가 들고 신당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신당으로 들어온 여자는 우리 점집에 가면은 왜 이렇게 신령님을 모셔놓는 단 있잖아요. 그 단 위에 그 철창을 놓아두고 그리고 나서 그 철창의 문을 열었는데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 까만 짐승이 철창을 천천히 마치 연기처럼 서서히 빠져나오더니 이내 그 K양과 닮은 그 여자가 그 연기에 가려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서 다정씨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흉측한 꿈이잖아요. 어떤 짐승 같은 게 철창 밖으로 나왔는데 그게 서서히 커지더니 그 여자를 그 그림자로 이렇게 감싸는 듯한 그런 꿈을 꿨으니까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다정씨는 불길한 예감에 일어나자마자 신엄마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 엄마, 제가 방금 꿈을 꿨는데요. 우리 몇 시간 전에 그 신내림꽃 했던 K양과 되게 닮은 여자가 나왔는데 새카맣게 불에 탄 짐승이 그 K양을 잡아먹는 꿈을 꿨어요. 엄마, 근데 우리 이따가 K양 신당에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꿈인 것 같아요. 너무 놀란 다정씨는 원래 같았으면은 신엄마가 이렇게 싫어하는 것들은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말을 못했을 텐데 일어나자마자 깜짝 놀래 있다 보니까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 이 자기가 꾼 꿈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엄마는 일단 끊어봐라 라고 얘기를 한 뒤에 잠시 후에 문자로 오늘 네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니 K양 신당에는 오지 마라 라는 내용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정씨도 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무당이잖아요. 근데 이런 행동은 다정씨의 이런 느낌을 다 무시한다는 행위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정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좀 찜찜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다정씨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K양 신당에 쫓아가갖고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불안해한 채로 하루를 그냥 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과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K양은 점을 보기는커녕 밤만 되면은 신당에 있는 기물들을 다 부수고 엎고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일으키며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K양의 부모님은 신엄마의 신당으로 아침 밤 가릴 것 없이 찾아와서 아니 왜 이렇게 된 거냐 라고 따졌는데 신엄마는 원래 내림을 받으면 초기에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둘러대다가 K양이 점점 더 빙이 걸린 사람처럼 여러 가지 인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점은 보지도 못하고 막 이상 증세를 계속해서 보이면서 막 발작도 일으키고 막 갑자기 할아버지 목소리 냈다가 어린아이 목소리도 냈다가 막 신당에 있는 기물들을 다 부수고 다음날 되면 또다시 사러 가서 또 올려놓고 막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결국은 신엄마는 K양을 버리게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K양의 부모님이 하도 찾아오고 따지니까 결국 K양과 K양의 부모님의 연락까지 다 차단하고 새벽 중에 신당을 찾아온 K양의 부모님을 경찰서에 신고까지 하면서 연을 끊게 됩니다. 신엄마의 이런 모습에 정이 다 떨어진 다정씨는 결국 신엄마와 작별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우연히 당시에 신내림굿을 할 때 참여를 했던 그 남자 무당 선생님과 무속 용품을 파는 가게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되게 반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 한 잔을 하게 되면서 그 K양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 남자 무당 선생님을 통해서 듣고는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K양에게는 2살이 더 많은 친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친언니는 어릴 때부터 빙이 된 사람처럼 이상한 목소리로 혼자 대화를 한다거나 허공을 보고 귀신이 있다고 소리를 친다거나 아니면은 점을 보는 그런 이상 증세를 경험을 했었는데 부모님이 워낙 이성적인 분이시다 보니까 좀 교육 쪽에 종사하시는 그런 집안이다 보니 딸을 정신병원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신과 약을 먹어도 나아지기는커녕 증상은 더욱더 심해지고
결국 K양의 언니인 첫째 딸은 병원을 나와 있는 기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반대로 동생인 K양은 굉장히 얌전하고 또 착하고 어떻게 보면 좀 소심한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하는데요. 이 K양이 언니의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 중에 K양이 엄마에게 엄마, 근데 혹시 이 소리 들려? 언니 몸에 있던 귀신이 불에 타지 않고 소리치고 있잖아 라는 이상한 소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K양은 언니랑 다르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했었던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기하게 언니가 죽고 나서부터 K양이 언니와 똑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제서야 깜짝 놀란 이 부모님은 K양을 신엄마에게 점을 보러 데리고 오게 되고 신엄마는 얘는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바로 직전에 언니가 죽었었죠. 이 언니의 천도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내림굿을 하다 보니까 K양에게 죽은 언니가 빙이 돼서 혹은 죽은 언니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이 그대로 빙의가 돼서 신의 행세를 하면서 K양의 몸에 실렸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정씨가 꿈에서 본 그 K양을 닮은 여자가 바로 그 친언니, 죽은 친언니였고 철창에 들어있던 그 까만 짐승이 그 언니가 빙이 돼서 몸 안에 있었던 그 악령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대로 된 관문 없이 어떻게 보면 신내림 받기 직전에 여러 관문들을 거쳤다면 거기서 걸러졌을 텐데 혹은 알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한 채로 바로 신내림 굿을 하다 보니까 이 K양에게는 신령 행세를 하는 자살한 친언니도 들어오고 또 친언니 몸에 있던 그런 악령들이 들어와서 밤마다 K양이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무당이 되기는커녕 소리를 지르고 법당을 다 때려 부수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K양을 외면한 신엄마는 이후에 정말 놀랍게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원인도 없이 고열이 펄펄 나고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 같은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거의 석 달간 아예 점조차 못 보는, 그리고 당연히 굿도 못하겠죠?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무당 선생님들은, 왜냐면 그때 그 구슬하면서 난리가 나서 막 주변에 있던 무당들까지 구경 왔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금방 나잖아요. 주변 무당들이 아, 저 여자 살 맞은 거다. 그때 그 신내림굿 했던 거 그거 벌전 맞았대 라고 소문이 그 무당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났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혹시 그 K양은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증상이 나아졌나요? 아니 무당을 하게 됐나요? 라고 다정씨는 남자 선생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 선생님 역시 신엄마를 통해 들은 얘기가 전부였기 때문에 K양의 소식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또 굉장히 화가 나게도 다정씨의 그 옛 신엄마는 석 달간 죽다 살아난 뒤에 잠깐 조심하는 듯 하더니 지금은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K양은 과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K양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그 사람 얘기잖아. 안녕하세요, 유민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공포괴담은 바로 해화역 대학로 소극장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고요. 오늘 얘기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제 지인인 개그맨 오빠와 또 이 오빠의 극단 후배인 신입 후배 A군, 그리고 퇴마사가 등장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얘기는 개그맨 오빠가 공채 개그맨으로 합격되기 전인 2006년도경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 오빠는 대학로 극단에 소속돼 있었어요. 대학로가 연극도 유명하지만 개그 공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그 극단 중에 그래도 꽤나 유명한 극단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지하 극장 있잖아요. 거기서 개그맨 지망생들끼리 모여서 같이 개그 코너도 짜고 공연도 하고 또 표도 팔고 그렇게 개그맨을 꿈꾸면서 지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극단에 신입 개그맨 지망생들을 뽑게 되는데요. 개그맨 오빠는 이번엔 또 어떤 신입이 들어왔나 하고 신입생 환영회에서 합격한 신입들을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지망생이라고 해도 어쨌든 간에 개그맨 지망생이다 보니까 다들 하나같이 정말 특이하고 각양각색 매력들이 넘쳐났다고 하는데 또 특이한 놈들 많이 왔네 하면서 주변을 쭉 둘러보던 중에 어떤 신입과 눈이 마주칩니다. 바로 A군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곳과 정말 안 어울리는 남자. 소심하게 주변 눈치만 살피는 A군. 설마 제가 개그맨 지망생이라고? 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보통 개그맨 지망생들은 막 어떻게든 기회만 주십시오. 막 웃겨드리겠습니다. 라는 듯이 막 그렇게 업돼 있는 그런 텐션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잖아요. 근데 A군 같은 경우에는 마치 지금 막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나온 그런 수험생처럼 그런 모습과 분위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또래들에 비해서 나이도 조금 많은 편이었다고 하네요. 어쨌거나 시간은 지나갑니다. 극단에 소속된 지망생들은 매주 1회씩 무대 위에 혼자 올라가서 자신이 기획한 개그를 검사받는 시간을 꼭 가졌다고 하는데 그날은 이제 최근에 신입으로 합격한 이 지망생들이 처음으로 무대 위에서 자기가 준비한 개그를 검사받는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떨리겠어요. 홀로 무대 위에 올라가서 뭐 마임을 하든 1인극을 하든 어쨌든 혼자서 공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선배들이랑 후배들은 아래에 관객석에 앉아서 단체로 구경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제 지인인 그 개그맨 오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가? 그 신입 후배가 과연 어떤 개그를 준비해 왔을지, 개그는 제대로 준비를 할지, 막 다른 후배들처럼 긴장해갖고 막 버벅거리다가 그냥 무대 아래로 막 거의 울상이 돼서 내려오는 건 아닌지, 아니면 자기가 개그에 재능이 없다는 걸 알고 내일부터 극단을 안 나온다고 하는 건 아닐지 잔뜩 궁금한 마음을 갖고 그 신입 후배가 무대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A군은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무대 한가운데는 핀 조명만 켜져 있어서 모두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이 A군 역시 엄청나게 긴장을 했는지 한참을 혼자 심호흡하는 듯이 혼자서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준비한 개그를 꺼내려는 듯한 자세를 딱 잡는데 갑자기 무대 아래에 있는 관객석을 둘러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너네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계속 여기 있었구나 라는 알 수 없는 질문과 대답을 홀로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래 관객석에 앉아 있었던 그 선배와 동료들은 뭐야? 왜 저래? 설마 저게 준비한 개그 코너인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신입 후배 A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이 허공을 바라보는 듯이 하면서 혼자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가만히 서 있었답니다. 보고 있던 어떤 선배가 답답했는지 소리를 쳤대요. 야, 그게 준비한 거야? 너 뭐 하는 거야? 그게 웃기니? 하지만 A군은 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컴컴한 그 관객석 아래를 계속해서 쳐다보더니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저긴 2명. 여기 극장 안에 4명의 귀신이 있어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들 당황해서 옆 사람을 막 쳐다보는 거죠. 하지만 여긴 어디죠? 바로 개그 극단이죠. 사람들은 이내 이 신입 후배 A군이 개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그것도 개그라고 준비한 거야? 귀신을 보는 남자? 뭐 그런 건가? 야, 재미없으니까 내려와 라고 핀잔을 줍니다. 제 지인인 그 개그맨 오빠 역시도 역시 제가 처음 볼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더니
저런 엉뚱한 개그를 준비를 했구나. 약간 귀신 개그, 4차원 개그 이런 걸 준비했구나. 왜냐면은 이쪽 세계는 워낙 특이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 그런 거구나 라고 그날은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몇 개월 정도 시간이 또다시 흐릅니다. 신입과 후배들은 이제 꽤나 친해졌는데요. 그날도 평소처럼 선후배 지망생들끼리 남아서 극장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무대 위에 앉아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떻게 하다가 개그맨을 꿈꾸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었다네요. 나는 이러면서 개그맨을 준비하게 됐어 라는 그런 얘기를 막 돌아가면서 하던 중에 그 A군인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라서 자기도 무당이 될 뻔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다들 놀랍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주변에 무당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대박, 그러면 너도 신기 있어? 아니면은 너도 내가 뭐가 보여? 그러면 너네 할머니한테 점 보러 가면 안 돼? 야, 나 잘 될 것 같아? 나는 어떨 것 같아? 할머니 어디서 점 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보러 가자! 하면서 다들 막 시끌시끌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지방생이다 보니까 다들 나이가 20대 어리잖아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A군을 향해서 그럼 너도 혹시 귀신이 보여? 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순간 떠들썩했던 주변이 다들 싸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하는데, 아, 잠깐만, 혹시 그때 그 준비했던 그 재미없는 개그, 그 귀신 보는 개그, 그거 설마 진짜였던 거야? 신입 후배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했다는 듯이 여기 극단에 귀신이 있는데 몰랐어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자, 어떻겠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자 후배들은 소리를 지르고 막 남자 선배들도 갑자기 막 소름 끼치고 무서워지기 시작했겠죠. 제 지인인 그 개그맨 오빠 역시도 원래 귀신을 무서워하고 막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 순간만큼은 그 A군이 너무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해서 그 순간만큼은 자기도 굉장히 무서웠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A군은 그때 그 개그 코너 검사 맡을 때처럼 똑같이 그 무대에 서서 귀신이 앉아있다는 좌석들을 찝어내기 시작했답니다. 저기 한 명, 저기도 한 명, 그리고 저긴 2명. 다들 얼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무대 위에 다들 가만히 있는데, 근데 꼭 어느 무리에서건 이런 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있잖아요. 누군가가 비아냥거리면서 야, 그럼 뭐 귀신은 야 공연 보냐? 공연 보려고 여기 앉아있냐? 라고 시비를 걸었대요. 그랬더니 그 신입 후배가 네, 여기 4명은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저희 공연을 보는데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연하는 날은 늘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신입 후배는 이 극단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신입 후배가 찝어낸 그 자리들이 실제로 예전부터 이상하게 관객들이 잘 안 앉는 자리였대요. 그러니까 잘 안 앉는 자리, 선호하지 않는 자리였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영화관은 이 좌석들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곳은 아무래도 소극장이다 보니까 그냥 선착순으로 관객들이 들어가서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았다가 막 중간에 옮기기도 하고 쉬는 시간대에 그렇게 마음대로 자리를 앉을 수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이상하게 그 4자리는 항상 사람들이 잘 앉지도 않고 설령 누군가가 앉았다고 해도 공연 중간에 보면은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옮겨가 있거나 결국은 비어져 있거나 관객이 굉장히 많은 날에도 이상하게 그 자리들은 항상 비어져 있었던 자리였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선배들도 이걸 알고 있었대요. 근데 이걸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죠. 아무래도 그냥 또 저 자리가 비어있구나, 사람들이 그냥 안 좋아하구나,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후배가 그 자리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찝어내니까 선배들은 다들 너무 소름 끼쳤던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럼 혹시 여기에 있는 귀신이 어떻게 생겼냐, 혹시 생김새도 보이냐 라고 물어봤었대요. 그러자 그 신입 후배 A군은 한참을 관객석 아래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명은 남자애기인데 초등학교
중학생 저학년쯤으로 보이고 걔는 항상 맨 앞줄에 앉아서 공연을 엄청 웃으면서 봐요. 그리고 저기 세 번째 자리는 커플인가? 아, 중년의 부부구나. 아, 부부네, 부부. 부부가 앉아서 공연을 보고요. 그리고 저 마지막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안 보이지? 교통사고가 났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네? 그냥 몸이 새카맣게 타 있어요. 아, 이 근처에서 사고가 났나 보다. 라고 소름 끼치는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다들 난리가 났죠, 이제. 쟤 진짜 귀신 보나 보다. 여기에 귀신 있나 보다. 큰일 났다. 어쩐지 오싹하더라. 어쩐지 그 자리만 가면 소름 끼치더라. 막 난리가 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개그맨 또 하시는 분들이 기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워낙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무서워하다가 너무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야 가자 야 불 켜 공연장 불 켜. 아 야 불 끄지 마. 그러니까 계속 저랑 농담하니까 그냥 불 끄지 마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니까 이 신입 후배 A군이 나즈박하게 얘기합니다. 아닌데 진짜 맨날 공연 보는데? 자,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여기 극단이 개그극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에는 막 마술사도 초대하고 또 어떤 날에는 막 특이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초대해서 같이 공연도 준비하고 기획도 하고 그런 콜라보 공연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당시에 특이하게 어떤 유명한 테마사와 함께 공연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전 미팅도 할 겸 그 테마사를 그 극단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테마사랑 공연을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할지 선배들이랑 그 무대 위에 서가지고 막 얘기를 나누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테마사가 아무런 얘기를 안 하더니 비어있는 관객석을 갑자기 휙 쳐다보면서 야, 너네 4명 나가! 라고 갑자기 소리를 쳤대요. 그래서 선배들이 깜짝 놀라서 관객석을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어. 불도 다 꺼져 있어. 선생님 방금 누구 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테마사는 대답합니다. 여기 극장에 귀신 4명 있잖아. 너네 몰랐어? 테마사는 소름 돋게도 그 신입 후배 A군이 찝어냈던 그 자리를 똑같이 지목을 하면서 그 자리에 지금 귀신이 앉아있다고 정말 소름 끼치게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야, 얘네가 여기 있어서 너네 극단이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다들 정말 거품 물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 놀랍게도 당시에 그 공연이 재밌다고 소문이 되게 자자한데 갈수록 표가 안 팔리고 관객이 정말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다 해요. 그래서 막 우리 그 지망생들이 호객행위 해가지고 어떻게든 막 해갖고 보러 오세요 해서 데리고 가도 막 당장 볼 것처럼 갔다가도 아니에요 그냥 갈래요 하고 가는 경우가 그 당시에 그 시기에 굉장히 많았었대요. 그래서 재밌다고 소문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관객들이 줄어들지? 하고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였었는데 그 테마사가 귀신들이 이 공연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자기들만 보고 싶어서 손님을 다 내쫓고 있다고 이 귀신들을 다 내보내야지 이 자리를 손님들이 다시 채울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완전히 퇴마를 하려면은 그 귀신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잠깐 접신을 시킨 다음에 그 귀신을 퇴마를 시켜야 되는데 빨리 지금 말 나온 김에 하자고 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단원들 중에 가장 기가 센 사람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셨대요.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운 얘기잖아요. 갑자기 막 퇴마 얘기하시고 막 몸에 실린다, 접신해야 된다, 빙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다들 얼어가지고 막 긴장해서 서 있는데 테마사 하시는 분이 단원들을 쭉 둘러보더니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거기 너 일로 나와봐봐. 누굴까요? 바로 신입 후배 A군이었습니다. 테마사는 이 사람이 너네들 중에 가장 기가 세서 귀신을 접신시켜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답니다. 다른 단원들은 다들 정말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 신입 후배 역시 테마사한테 사실은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었다고 밝히게 되는데요. 그러자 테마사는 역시 그럴 것 같았다면서 기가 보통이거나 그냥 약한 사람한테 접신을 잘못 시키게 되면은 귀신이 들어가서 이 빠져나오지 않고 머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가 센 사람한테 잠깐 접신을 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드디어 접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신입 후배 A군을 의자에 얌전히 앉힌 뒤에 테마사는 귀신들을 하나하나 그 A군 몸에 싣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그 형이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정말 소심하고 말도 잘 못하고 굉장히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접신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그 형이 정말 6살 어린 남자애가 된 것처럼 막 발버둥을 치면서 아 싫어요, 안 갈래요, 하기 싫어요, 무서워요, 막 저 놔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남자애처럼 막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발을 막 동동 구르면서 울기 시작했대요. 생떼를 쓰면서 막 아저씨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은 다들 벙찐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지? 갑자기 저런다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근데 실제로 이 광경을 본 그 제 지인 있잖아요. 그 개그맨 오빠가 딱 저한테 들려줬던 얘기가 그건 절대 연기일 수가 없다. 만약에 그게 연기였다면은 그 신입 후배 A군은 개그극단이 아니라 바로 당장 칸에 진출해야 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리얼했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렇게 그 소심했던 그 형에게 남자에게 귀신이 들어와갖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생떼를 쓰고 울고불고 하다가 퇴마를 시키고 이어서 부부 귀신을 또 접신을 시켜가지고 막 또 혼내갖고 보내고 끝에 사고가 났는지 몸이 다 박살난 귀신까지 차례차례 퇴마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퇴마가 끝난 이후로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그 극장은 다시 관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 비어있던 자리도 사람들이 앉기 시작하면서 그 극장은 굉장히 잘 됐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 지인 역시도 그 이후에 신기하게 또 공채에 합격돼서 개그맨이 완전히 되신 거죠. 자, 정말 드라마 같은데 이게 실화라고 하니까 실제로 영화관에 귀신이 있을까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이 어떤 영화관들 가면은 구석 자리에 되게 앉기 싫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피해서 앉는 편이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영화관 가시거나 구석진 자리에 가셨을 때 조금 소름이 끼치거나 그날따라 조금 이상한 것 같다 하시면은 아무래도 자리를 옮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민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공포 괴담은 저희 집에 단골로 오시는 거의 저와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는 여자 손님이 직접 경험한 사연인데요. 오늘도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저희 단골 손님인 선희 씨와 중년의 부동산 사장님 그리고 선희 씨의 남자친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얘기는 10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당시에 6호선 망원역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던 선희 씨는 살고 있던 원룸의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기존에 살고 있던 원룸을 워낙 싸게 들어온 터라서 비슷한 가격에 그 비슷한 컨디션의 집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았대요. 망원역 주변을 이제 찾다가 그 아래 동네인 당산역과 선유도역 근방까지 내려와서 집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을 구하느라 지친 선희 씨는 우연히 선유도역 근처의 어느 부동산에 이끌리듯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주변 집을 다 보고 온 터라 별 기대가 없었던 선희 씨는 조심스럽게 사장님께 물어봅니다. 사장님, 혹시 이 근처에 한 보증금 500에 월세는 한 40 아니면 45 정도 되는 집이 있을까요? 라고 굉장히 소심하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선희 씨를 이렇게 위아래로 스캔하듯이 쫙 훑어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환해지면서 아주 괜찮은 집이 하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선희 씨 보고
바로 길 건너에 그 집이 있으니 함께 가보자고 적극적으로 나오시는데요. 이미 집을 너무 많이 봐서 지친 선희 씨는 별 대꾸도 하지 않고 아줌마를 따라 나서게 됐다고 하네요. 당시에 그 동네가 대로변에서 한두 골목 정도만 좀 들어가면은 이 빌라촌이 있었다고 하는데 몇몇 낡고 낡은 빌라들을 지나친 사장님은 선희 씨를 이제 막 갓 지은 듯한 신축 빌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심지어 그 빌라는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은 막 여기저기 시멘트 포대자루들이 쌓여 있고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안에 왜 벽에 그 비닐이 그대로 붙여져 있잖아요. 이제 새 집들은. 그러니까 완전 신축 중에 신축 빌라였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선희 씨를 가장 꼭대기층인 4층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선희 씨는 또 한 번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집이 원룸이 아니라 투룸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취생이었던 선희 씨에게는 투룸은 그야말로 꿈에서만 그릴 수 있는 집이었다고 하는데, 뭐야? 이렇게 좋은 집을 보여준다고? 아줌마가 혹시 내가 얘기한 금액을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지금이라도 다시 물어볼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그런 선희 씨의 고민을 읽은 사람처럼 아유 학생, 여기 건물주가 내 오래된 VIP 단골 손님인데 집을 아직 부동산에 내놓지가 않아서 나한테만 준 거야. 지금 나한테만. 다른 데선 절대 못 구한다는 소리지. 학생 진짜 땡 잡았어. 그러더니 사장님은 원래 이 집은 2000에 70부터 하는 집인데 선희 씨와 비슷한 나이대의 딸이 있기 때문에 특별 대우해 주는 거라면서 건물주에게 잘 얘기를 해서 500에 60까지 해줄 수 있다고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선희 씨 입장에서는 기존에 한 40에서 45 정도로 생각했던 거니까 월세가 15만 원 정도 더 비싸지는 거라서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당시에 신축 푸른 빌라 가격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이었기 때문에 선희 씨는 본능적으로 그 집을 무조건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게다가 집이 이상하게 들어가자마자 마치 처음부터 내 집인 것처럼 너무나도 포근한 느낌이 들면서 마음 같아서는 지금 있는 집에서 짐을 당장 다 빼서 이 집에 놓고 오늘부터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집이 너무 좋았었대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하는 얘기가 곧 이 집이 정식으로 오픈이 되면은 금방 다 계약이 찰 거다. 오늘 온 김에 계약을 하자.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걸고 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선희 씨는 여윳돈이 없었기에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걸려있는 보증금 500만 원에서 빼서 계약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하지만 지금 당장 가계약을 걸지 않으면 집을 놓칠 것만 같았고 급한 마음에 선희 씨는 지방에서 일을 하고 계시던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유 그만한 돈이 어떻게 지금 당장 있냐, 당장 못 구한다. 근데 너 왜 그렇게 빨리 계약하려고 하니? 라고 오히려 한 소리를 하셨다고 하네요. 선희 씨는 그 새 집에서 부동산 사장님의 눈치를 보면서 엄마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 안 하면 놓친다고 하면서 이제 재촉을 했는데 어머니는 일단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이웃에 사는 아줌마한테 빌려서 보내줄 테니까 내일 계약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친구들한테라도 꼬고 싶었지만 당시에 선희 씨 주변에는 다들 학생이라 그렇게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었겠죠. 결국 선희 씨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무조건 내일 계약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계약금을 가지고 오겠다, 보내드리겠다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집으로 돌아온 선희 씨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대요. 드디어 내가 투룸에서 산다고? 이렇게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저도 자취를 해봤기에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자취생들한테 원룸에서 투룸으로 옮기는 건 정말 엄청나게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선희 씨는 방을 어떻게 꾸미지? 옷방으로 할까? 어떻게 할까? 하고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신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엄마와 통화를 하면서 그 집을 찾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선희 씨의 어머니는 꼭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물어보는 보살 아줌마가 한 명이 계셨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선희 씨가 빨리 계약해야 된다고 돈부터 보내달라고 하자 그 전에 보살 아줌마한테 먼저 물어봐야 한다면서 그 집의 주소와 호수를 알려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선희 씨는 엄마가 이럴 때마다 진짜 너무 막 짜증나고 싫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엄마의 그런 빡빡한 삶에서 약간의 유일한 낙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왔었대요. 그런데다가 엄마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소와 호수를 알려줬고 전화를 끊은 뒤에 한참 뒤에 엄마에게서 다시 전화가 옵니다. 선이야, 너 그 집 직접 가본 거 맞아? 네 말대로 그렇게 좋다고? 아, 그렇다니까. 아, 왜? 아니, 그 집이 보살 아줌마가 주소를 딱 듣자마자 깜짝 놀라더니 몇 호니, 몇 호. 그래서 네가 알려준 대로 402호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 보살 아줌마가 뭐라는 줄 알아? 네가 두 발로 그 집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네 발로 기어서 나올 거래. 아, 그것도 뭔 소리야. 내 발로 기어서 나온다고 이 기집애야. 너 무슨 소린지 몰라? 죽어서 나오거나 아파서 나온다는 말이잖아. 그 집 엄청 안 좋대. 너 절대로 하면 안 된대. 선희 씨는 순간 놀라기는커녕 짜증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엄마가 선희 씨한테 줄 돈을 구하지 못해서 거짓말하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선희 씨는 또 뭔 소리냐, 엄마가 그 집을 보기나 했냐, 그 무당도 아닌 무슨 이상한 돌팔이 아줌마가 언제까지 그런 얘기하는 거 들을 거냐 라면서 온갖 짜증이란 짜증은 다 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나는 죽어도 돈 절대로 못 주니까 그 집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선희 씨는 너무나도 화가 난 마음에 내가 돈을 빌려서라도 어떻게든 갈 거라고, 아니면 지금 집주인한테 미리 얘기해서 받아서라도 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엄마는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엄마한테 큰 소리는 쳤지만 사실 돈 빌릴 데가 아무 데도 없었던 선희 씨는 당시에 학생이니까 인맥도 없고 게다가 성격도 그때는 좀 내성적이었대요. 그래서 진짜 어디 가서 막 빌릴 데가 한 군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갑자기 자기 삶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그 투룸을 놓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막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았대요. 그래서 서러움이 폭발해서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립니다. 바로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마음대로 해! 하고 획 끊고는 좀 신경이 쓰이셨는지 다시 전화를 하신 것 같았는데요. 엄마가 한참을 다독거려 주시더니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선이야, 그러면은 혹시 402호 말고 302호나 아니면은 뭐 301호나 뭐 다른 호수는 어때? 아, 그건 또 뭔 소리야, 엄마. 아니, 어차피 너 말대로 다른 호수도 다 크기도 똑같고 다 구조도 똑같다고 했다며. 당시에 선희 씨가 본 그 빌라는 4층짜리 건물에 한 층에 한 3, 4가구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층이랑 방위만 다를 뿐 구조나 크기는 다 똑같다고 부동산 사장님이 당시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라면은 402호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니까 302호나 뭐 201호나 202호나 다른 건 다 상관없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엄마는 내일 부동산 가서 물어보라고 402호만 아니면은 무조건 돈을 붙여주겠다는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던 선희 씨는 엄마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사실 속으로는 좀 짜증이 많이 나긴 했지만 돈이 워낙 급했던 터라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엄마는 전화를 끊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선이야, 만약에 부동산에서 402호밖에 안 된다고 하면 거긴 안 하는 거다, 알았지? 엄마랑 약속해, 빨리. 다른 호수는 다 되는데 402호는 절대 안 돼. 알았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선희 씨는 부동산에 찾아갑니다. 그리고선 부동산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요. 근데 사장님, 혹시
이 빌라는 다른 세입자들은 아예 안 들어온 거예요? 학생, 어제 같이 가봤잖아. 공사가 아직 다 안 끝난 거 봤지? 아마 한 다다음 주쯤 싹 정리되면은 오픈될 거야. 그럼 아마 금방 나갈걸? 학생이 진짜 운이 좋은 거야. 잠시만 계약서 좀 준비할게. 선희 씨는 보살 아줌마가 물어봐라고 했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그냥 호기심 많은 학생인 것처럼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 사장님, 근데요, 그럼 지금 다 공실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 그 402호 말고 다른 호수 하면 안 돼요? 선희 씨는 당연히 사장님이 어떤 호수 몇 층이라고 되물어볼 줄 알았대요. 근데 갑자기 사장님이 계약서를 준비하다 말고 딱 멈추더니 선희 씨를 천천히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다른 데는 안 돼. 선희 씨는 굳은 사장님의 얼굴과 딱 마주한 순간 온몸이 소름이 쫙 돋았다고 하는데, 네? 아니, 다른 것도 다 오픈 아직 안 했다면서요. 그러면 뭐 다른 층인 아니면은 뭐 옆집인 401호나. 학생, 주변의 집들 다 보고 왔다고 했지? 학생이 봐도 너무 싸긴 하지? 사실 여기 건물주가 집 전부 다 전세로 사실 내놓은 거야. 여기 전세 2억 1,000부터 시작해. 학생, 그만한 돈 있어? 내가 어제 학생이 지쳐서 여기 부동산에 들어온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일단 집부터 보여준 다음에 어제 저녁에 나도 건물주한테 사정해갖고 월세를 얻어낸 거라고. 나머지는 전세라 안 돼. 아니, 근데 사장님 너무 감사하긴 한데 거기 지금 10가구가 넘는 거잖아요. 근데 구조도 똑같고 크기도 다 똑같은데 그냥 다른 호수로만 바꿔주면 안 돼요? 다른 호수요. 그 집이 너무 좋았던 선희 씨는 간곡하게 다시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완전히 정색을 하면서, 학생, 왜 그렇게 다른 호수에 집착해? 혹시 어디서 뭐 들은 얘기 있어? 그 순간 선희 씨는 어제 엄마가 전화를 끊기 전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다른 호수는 다 되는데 402호는 절대 안 돼. 알았지? 순간 얼어있는 선희 씨에게 부동산 사장님은 다시 환하게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밝은 표정으로 얘기하십니다. 학생,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 어차피 거기는 오픈되면은 들어올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나 이제 나가야 되니까 학생 오늘까지 잘 생각해보고 연락 줘요. 알았죠? 부동산 사장님은 거의 선희 씨를 내쫓아내듯이 내보내고 집으로 선희 씨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엄마는 역시나 깜짝 놀라면서 어머 겉봐 선희야,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 그 보살 진짜 용하다. 내가 그래서 그 보살을 지금 몇십 년째 그렇게 찬양하는 거라니까. 아니, 어제 세상에 그 보살 아줌마가 뭐라는 줄 알아? 너한테. 선희 씨는 엄마 말이 귀에 들릴 리가 없죠. 이 집을 놓쳤다는 생각에 그냥 짜증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엄마, 집 구하는 거 어려운 거 엄마는 다 알아. 엄마 모르잖아. 그런 조건의 집을 어디서 또 찾아. 그 보살 아줌마가 뭐 서울에서 월세 찾아보기나 했어? 그 아줌마가 진짜 뭘 안다고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 달 뒤면은 지금 집 계약도 끝나는데 나 집 못 구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진짜. 짜증이 잔뜩 난 선희 씨는 엄마에게 불평 불만을 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또다시 이상한 제안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선희야, 오늘이 6월 1일이잖아? 그럼 딱 6월 8일까지만 한번 기다려볼래? 그 안에 그 보살 아줌마가 정말 그 집보다 더 좋은 집이 나타날 거래. 그 투룸보다 훨씬 더 좋을 거래. 그때 엄마가 100만 원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줄게, 너한테. 뭔 말인지 알지? 엄마가 어떻게든 꺼가지고 구해서 너 100만 원 이사하는데 보태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한 번만 좀 기다려볼래? 만약에 6월 8일이 지나도 좋은 집이 안 나타나면은 그때는 그래, 네 마음대로 그 402호 가. 그때는 이사 가도 돼. 솔직히 선희 씨는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구할 데도 없었고, 또 엄마가 저렇게 미신을 맹신하는 모습이 굉장히 싫으면서도 그걸 또 막상 거역하기는 또 이 사람 마음 이상하게 또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려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마치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밥을 먹을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책을 읽을 때도, 심지어 자려고 누웠을 때도 그 투룸이 자꾸 아른아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막 계약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드는데 돈도 없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 말대로 일주일을 꾹 참고 기다려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이란 시간 동안 선희 씨는 다시 발품을 팔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또 알아보고 다녔는데 당연히 그 투룸 같은 그 집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가격대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당시에 선희 씨가 기존에 살고 있던 원룸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은 집들만 진짜 가득 넘쳤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약속한 6월 8일이 됩니다. 아, 그래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그 보살 아줌마가 진짜 이럴 거야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용하다면은 오늘은 집을 구할 수 있겠지? 약간의 기대를 가졌던 선희 씨의 희망은 물거품이 됩니다. 참고 있던 분노가 정말 화산 폭발하듯이 터져버린 선희 씨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보살 아줌마고 다 필요 없고 나 그때 원래 투룸 거기 그대로 계약할 거니까 더 이상 나 말리지 말라고 돈이나 보내달라고 막 소리를 쳤대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사장님, 저 그때 누군데요. 저 거기 월세 제가 계약할게요. 잠깐의 정적이 흐릅니다. 아, 그 학생. 아유, 학생 운도 진짜 드럽게 없다. 그 집 오늘 낮에 계약됐어. 당장 다음 주에 입주를 한다네. 아유, 이거 참 뭐 그 사람한테 물으라고 할 수도 없고 아쉽네. 학생, 인생은 타이밍이요, 타이밍. 먼저 잡는 놈이 임자라니까. 아유, 아쉽게도 어쩔 수가 없네. 그래도 내가 나중에 좋은 매물 있으면 연락 줄게. 뚝, 전화가 끊겼죠.
선희 씨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정말 참고 있던 모든 분노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뒤죠. 화를 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현실을 또다시 살아야겠죠. 선희 씨는 다시 발품은 팔고 또 팔다가 월세가 계약이 만료되기 직전에 겨우 맞춰서 그 집 인근에 있는 조촐한 원룸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선희 씨는 그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막 거의 1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랑 크게 싸운 일은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기억에 남을 정도로 거의 막 그때 기억이 가물가물 잊혀질 때쯤 직장인이 된 선희 씨는 남자친구가 생겼고 알콩달콩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남자친구가 카페에 앉아서 막 20대 때는 어떻게 보냈어? 너는 뭐 20대 때 뭐 어떤 삶을 살았어? 누구랑 연애했어?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신나게 주고받고 있다가 당시 남자친구가 자기는 20대 때 당산역 근처에서 살았다는 얘기를 꺼내게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시기가 딱 마침 선희 씨가 그 망원역 인근에서 자취를 하고 있던 그 시기랑 딱 똑같았었대요. 어머, 어떡해, 어쩜 너무 신기하다. 나도 그때 망원역 근처에서 살다가 원래 당산역 쪽으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우린 어쩜 이러나 저러나 만날 운명이었어 라고 하면서 막 그때 우리가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때 우리가 만났다면 지금처럼 사귀었을까, 한눈에 서로를 알아봤을까,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운명 같은 얘기들을 막 주고받고 있다가 갑자기 선희 씨의 머릿속에 잊고 있었던 선유도역 근처로 이사 갈 뻔했던 그 402호가 갑자기 번뜩하고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근데 있잖아, 내가 그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근데 딱 그 전체 가구 중에 그 한 가구만 월세가 가능하다는 거야. 진짜 원래 그런 게 있나? 아니, 그렇게 전부 다 공실인데 어쩜 딱 하나만 그렇게 월세를 줄 수가 있지? 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어려가지고 그냥 나한테 장난한 건가 싶기도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가능해? 지금도 생각하면 짜증나.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 표정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잠깐만, 딱 한 집만 월세를 줬다고? 선유도역 근처에? 혹시 그 빌라 땡땡은행 뒷집 아니야? 라고 물어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선희 씨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위치는 뭐 그쪽 근처긴 한데 그게 무슨 은행이었나? 라고 대답을 했더니 남자친구가 갑자기 핸드폰으로 지도 어플을 켜서는 그 집을 정확하게 찝어냈다고 해요. 그래서 선희 씨가 그 지도를 보니까 진짜 정확하게 당시 그 집이었었대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선희 씨는 맞아, 여기 맞아.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 라고 되물어보는데 남자친구는 한참을 선희 씨를 쳐다보면서 굳은 표정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뭔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를 순간적으로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때 선희 씨가 딱 그랬었대요. 그냥 느낌적으로 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딱 촉이 왔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왜 그러냐고 빨리 얘기해달라고 막 재촉을 했었대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너 여기 이 집 안 들어간 게 소름 돋네 라고 운을 떼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당시 선희 씨의 남자친구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수험생이다 보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어쩔 수 없이 낮에는 인근 부동산에서 손님도 응대도 하고 또 집도 보여주러 가고 설명도 해주고 그런 일을 좀 파트타임으로 잠깐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그 남자친구가 알바를 했던 그 부동산이 그 마포구 그 합정 홍대 인근이었대요. 그래서 당시에 관리했던 그 동네가 마포, 합정, 신촌, 넓게는 이대 그쪽은 물론이고 그 아래인 당산까지도 전부 다 그 남자친구가 막 오고 가고 했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알바로 일했던 그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그 업계에서 번지는 무서운 소문을 하나 들었었다고 합니다. 자, 소문의 내용은 선유도역 근처에 엄청 깨끗하게 잘 지은 미니 신축 빌라가 이제 곧 매물로 나올 예정인데, 그 건물주랑 공사를 같이 진행했던 시공사가 돈 때문에 처음부터 좀 잡음이 좀 많았었대요. 근데 어떻게 겨우겨우 공사를 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끝나자마자
돈 문제로 이게 커지면서 소송을 하겠다는 둥, 가압류를 걸겠다는 둥 막 진흙탕 싸움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편에 속했던 그 시공업체 쪽에서는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부도가 나는 상황이었고, 결국 부도가 나서 그 시공사 업체 사장님이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앙심을 품은 그 시공사 업체 사장님은 결국 그 빌라의 꼭대기층에서 투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뭐 당시 소문으로는 뭐 뛰어내리려고 한 건 아니고 겁만 주려고 했는데 뭐 뛰어내리게 됐다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서 떨어지셔서 돌아가시게 됐고, 신기하게 그날 이후로부터 그 건물주가 얼마 안 됐는데 거의 한 몇십 년을 늙은 사람처럼 얼굴이 갈수록 안 좋아졌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 사장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시냐고, 무슨 일 있으시냐고 했더니 그 건물주가 했던 얘기가 그 죽은 업체 사장이 자꾸 꿈에 나와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는 둥, 자기 혼자 죽을 수 없다는 둥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꿈에서 계속 나와서 자기를 괴롭혔었대요. 그래서 얼굴이 나날이 안 좋아지고 쇠약해진 건물주는 참다 못해서 어느 날 무당을 찾아가게 됐었다는데, 그 무당이 한다는 얘기가 그 죽은 업체 사장이 자기가 죽은 그 빌라에 안 떠나고 계속 머물고 있다고, 그 빌라에 가서 직접 구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건물주가 당시에 자린고비로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셨대요. 당연히 구술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굿은 안 하는데 계속 자기가 이상한 경험을 하니까 이 무당 저 무당 계속해서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조언만 얻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무당이 그 업체 사장이, 그러니까 죽은 사장이죠, 그 사람이 자기가 투신했던 그 집의 베란다에서 딱 붙잡고 있다고, 그 베란다가 있는 그 해당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가 됐든 간에 다 아프거나 문제가 생겨서 그 집을 나갈 거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은 누가 들어와도 문제가 생기는 집이니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집을 엄청 싸게 내놓으라고 조언을 해줬다고 하네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나간다 해도 금방금방 집이 공실로 안 남고 회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큰 돈이 필요했던 건물주는 그 집 딱 한 채만 빼고 모든 집은 다 전세로 돌리고 딱 그 집만 회전율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싸게 월세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선희 씨의 남자친구가 이 이야기를 그 사장님한테 듣고 얼마 안 돼서 정말로 선유도 역 쪽에 어떤 신축 빌라가 오픈이 됐고 전부 다 전세인데 딱 한 가구만 월세로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그 선희 씨 남자친구 말로는 자기가 일했던 그 부동산 사장님이 그런 미신 같은 거에 굉장히 예민했던 분이라서 우리가 괜히 수수료 몇 푼 받겠다고 그렇게 찜찜한 건 하지 말자, 그냥 그 집은 패스하자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 선희 씨 남자친구도 그 집은 아예 터치를 안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그 집은 사람들은 금방금방 들어오는데 정말로 막 6개월 이상을 사는 사람은 못 봤었대요. 그래서 그 부동산 쪽에 그 일하시는 분들만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정보망 있는 거. 거기에서도 봐도 신기하게 그 빌라의 402호는 세입자가 들어왔다 싶으면은 또 금방 매물로 나오고 또 금방 누가 들어오고 또 금방 나가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좀 생겼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도 소름 돋게도 그 건물주는 어느 날 그 지독한 노인네 심장마비로 죽었대 갑자기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더 이상 그 건물주는 보이지 않고, 이후에 어떤 사람이 그 빌라를 산 다음에 그 건물 꼭대기층인 4층에서 밤에 몰래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했다라는 소문이 그 업계에서 돌았었대요. 그리고 나서 선희 씨 남자친구가 다른 쪽으로 막 취업을 하게 되면서 그 일을 자연스럽게 그만두면서 그 이후의 소식은 더 이상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선희 씨는 당시에 보살 아줌마가 2발로 들어가서 4발로 나온다고 했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온몸에 막 소름이 막 쫙쫙 돋더래요. 근데 자기가 그때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 집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나는 정말 그 집에서 너무 살고 싶다, 그러니까 뭐에 홀린 것처럼 진짜 그때 그랬었대요. 그래서 와,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진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남자친구랑 이제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너무 놀랍고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그때 이 얘기를 다시 해주면서 당시 상황을 한 번 더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자기를 6월 8일까지 계약을 못하게 했는지, 이것도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아니 그때 그 보살 아줌마가 6월 8일 안에 그 집을 다른 사람이 채갈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 집은 귀신이 딱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집이라서,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는지 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대. 그래서 누가 집 보러 오면은 순간 완전 홀리게 만드는 집이래. 그래서 그 날짜 안에 다른 사람이 홀려서 그 집에 들어갈 거니까 너네 딸 선이가 못 들어가도록 무조건 붙잡아 두라고 그때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보살 아줌마는 선희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계약하게끔 하려고, 일단은 못 들어가게끔 하려고 그 날짜를 제한했던 거죠. 선희 씨는 지금 이제 시간이 꽤 지났거든요. 이 사건이 있는지. 그런데도 여전히 이 얘기를 하면은 막 등골까지 막 서늘할 정도로 소름이 돋고, 자기가 만약에 그때 그 집에 들어가게 됐다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나도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자기는 지금도 무서워서 그 집 근처는 가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희 씨는 지금은 그 누구보다 오히려 자신의 어머니보다 더 이런 미신이나 기운에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당연히 이런 소름 끼치는 경험을 직접 경험했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는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가 없다라고 제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련된 좀 소름 끼치는 괴담을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이런 경험들은 쉽진 않겠지만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 중에서도 또 이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가 있긴 하거든요. 제가 조만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도 상당히 무서운 얘기인데 조만간 준비해 보도록 하고, 이게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이렇게 막 이사 갈 때나 이럴 때나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